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제 친척들이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계급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부국장, 중장, 군번 84-2341. 저는 1963년생입니다. 올해 61살. 김일성 주석이 살아계신 시절부터 군에 있었죠. 제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할아버지도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당과 수령님을 섬겼습니다. 2023년 3월까지 저는 북한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 인민무력성 7층 사무실에서 조선인민군 전체의 정치 사상을 통제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지위, 권력, 명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3월,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딸. 아니, 제가 딸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 9년간 제 곁에 있었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적이었던 딸이 결국 저를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신과 구원의 이야기, 증오와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한 아버지가 모든 것을 걸고 강을 건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3월 14일 이전 제 삶은 완벽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군인의 습관이었죠. 세면, 면도, 군복 착용. 거울 속 제 모습은 60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40년간 체제를 지켜온 눈빛이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평양 중심부까지 20분 거리.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평양의 아침 풍경. 붉은 깃발들, 선전 포스터들, 출근하는 인민들. 인민무력성 본관 7층.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주체 사상탑이 보였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대동강도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조선인민군 전체의 이념, 교육과 정치 사상 통제를 총괄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수십 건의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군 내부 동향 보고, 사상 교육 현황, 정치적 불순분자 명단.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결제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4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 집에 돌아오면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은아. 28살.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은하와 저는 단둘이 살았습니다. 은하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를 졸업하고 대외문화연락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했고 러시아어도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은하가 만든 된장찌개, 김치찌개, 돼지고기 볶음.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저는 종종 은하에게 제 하루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내부 상황, 당중앙위원회 회의 내용, 최고사령부의 방침. 물론 기밀이었지만 제 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하는 항상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은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결정사항. 9년간 매일매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만수대 언덕을 산책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앞에서 꽃을 바쳤습니다. 은하는 제 팔짱을 끼고 걸었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하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당에 충성스럽고 사상이 올바르고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바로 작전이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오후 3시 17분 제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제 보좌관 리 대저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부하. 그의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빨간 띠가 둘러진 비밀 문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띠. 최고 기밀을 의미했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온 극비 보고였습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내부에 남조선 간첩이 침투했다는 정보. 보위성이 3개월간 내사를 진행했고 이제 체포 직전 단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은하가 대외문화연락위원회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제 딸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애써 안정시켰습니다. 40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봉인을 뜯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거기에 5개의 이름이 타자기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 김은하. 나이 28세. 소속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유럽과. 붙인 김중장.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줄까지. 그리고 다시 2번째 줄로 돌아갔습니다. 김은하. 제 딸.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딸인데. 저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하지만 명단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이. 보좌관을 내보낸 후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명단을 다시 봤습니다. 김은하. 제가 20년 넘게 키운, 제가 사랑한, 제가 자랑스러워한 그 아이. 저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묻어야 한다고. 어떻게든 딸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국가보위성이 움직이고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모든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40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거짓말로 업무를 빠진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은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은하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은 없는지, 긴장한 기색은 없는지. 은하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식사 중 은하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버지를 배신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만약 자신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딸이 아니라면.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하가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은하의 방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손전등으로 방 안을 살폈습니다. 평범한 여자의 방이었습니다. 화장대, 옷장, 책상, 침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일기장. 평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찾았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코트 주머니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작은 USB 메모리. 립스틱 케이스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전자기기였습니다. 작은 LED 표시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서재로 갔습니다. 제 개인용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군정보통신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USB의 내용을 봤을 때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9년간의 배신. 폴더가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파일들.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워드 문서였습니다. 2022년 9월 23일 당중앙위원회 회의록. 제가 참석했던 회의였습니다.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한 군 내부 동향, 정치사상 교육 현황, 그리고 핵 개발 진척 상황까지. 두 번째 폴더. 2022년 10월 5일 최고사령부 작전회의. 미사일 발사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사 일시, 목표 지점, 탄두 재원. 세 번째 폴더. 2022년 11월 군부 인사 이동 계획. 모두 제가 알고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무심코 은하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문서가 열렸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수신 국정원 해외정보국,
발신 에이전트 박수진 가명 김은아. 보고서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보고서였습니다. 대상자 프로파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 나이, 계급, 성격 특성. 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이 강하나 가족에 대한 애정이 유일한 약점. 특히 외동딸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임. 이를 활용한 정보 취득 전략 수립. 계속 읽었습니다. 1단계 2014에서 2016년 대상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완료. 2단계 2016에서 2020년 일상적 대화를 통한 기초정보 수집. 완료. 3단계 2020에서 2023년 핵심 군사 기밀 확보. 완료. 최종 목표 대상자의 망명 유도 및 추가 정보 확보. 9년. 제 딸이, 아니, 박수진이라는 이름의 국정원 요원이 9년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9년간 매일 제 옆에서 웃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저는 아직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은하가 나온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하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박수진이. 그녀는 제가 USB를 보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박수진이라고 했습니다. 1994년 서울 출생.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비밀 요원. 소속 번호 HK-2014-73. 2014년 3월 제 양딸로 침투 작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도 작전이었습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취직도 작전이었습니다. 지난 9년간 저와의 모든 대화, 모든 순간이 임무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이 다음에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탈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국정원이 북한 내부 협력자를 통해 확보한 문서라고 했습니다. 2024년 1월 당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될 숙청 명단. 김정은이 군부를 대대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목 주체백 12년 군부 정화 사업 최종 명단. 명단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일한 동료들, 부하들, 상관들. 15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 중장. 제거 사유 가족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 보안 사고. 딸을 통한 정보 유출 의혹. 사상적 나약함. 숙청 후 공개 재판을 통한 본보기 처벌 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섬긴 체제가, 제가 40년을 바친 그 조직이 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설명했습니다. 3일 후 1월 20일 당중앙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순간 체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보위성이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받은 그 명단은 테스트였습니다. 보위성이 제 반응을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48시간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간 다른 사람들을 숙청했듯이 이제 저도 숙청될 차례였습니다. 저는 체제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불순분자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 그들 대부분은 저처럼 억울했을 것입니다. 저처럼 충성했을 것입니다. 저처럼 당과 수령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인생을 구하려는 사람이 바로 저를 배신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9년간 저를 속였던 그 국정원 요원이 이제 저를 탈출시키려 한다는 것이.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5년 전부터 준비한 탈출 경로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확히는 새벽 4시에 집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양을 빠져나가 중국 국경까지 이동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협력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구하려고 하느냐고. 9년간 저를 이용만 했으면서,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면서. 박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임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년을 같이 살면서 저와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으면 죽습니다. 공개 재판을 받고 본보기로 처형될 것입니다. 40년간 충성한 대가가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출한다면 적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겠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저를 9년간 속인 이 사람의 진심을. 박수진의 눈물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그리고 솔직히 저는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아직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30분,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신분증, 돈, 사진 몇 장. 40년 군 생활의 모든 것을 뒤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중장 계급장이 달린 제 군복을 봤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이 군복을 마지막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벗었습니다. 평범한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중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60대 남자의 옷을.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 미안했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낳은 딸이 사실은 딸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당신도 속았을까요? 사진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 정각. 박수진이 준비한 차가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민간 차량이었지만 번호판은 군용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등록된 공용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 전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수진이 운전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평양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새벽이라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평양의 풍경. 주체사상탑, 대동강, 류경호텔. 제가 60년을 산 이 도시. 제 모든 것이었던 이 도시를 저는 이제 떠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장 계급장은 아니, 저는 이미 중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인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젊은 병사에게 위조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고사령부 특별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국경지역 긴급 보안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사령관의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물론 가짜였지만 병사가 알 리 없었습니다. 병사가 경례를 하고 우리를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 세 번째 검문소. 매번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40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새벽 6시, 우리는 평양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양강도 지역. 산악지대였습니다. 멀리 중국 국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북한 일출이었습니다. 오전 9시, 우리는 두만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몇 채 안 되는 집들과 논밭. 가난한 국경 마을이었죠. 차를 숲속에 숨겼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박수진이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이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5년간 준비한 탈출 루트였습니다. 산길을 걸었습니다.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60년 동안 제 발로 걸어본 길 중 가장 힘든 길이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수진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9년간 저를 속인 그 손이
이제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저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불과 50m. 하지만 그 50m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물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3월의 두만강. 얼음이 녹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물살이 빠른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이 지점이 경비가 가장 허술한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경비병이 지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을 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60년. 제가 이 나라에서 산 시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60년을 뒤로하고 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변에 앉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박수진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만강의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박수진을 봤습니다. 9년간 제 딸이었던 사람. 아니, 9년간 딸인 척했던 사람.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있었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아니면 진심?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저를 구하려고 하느냐고. 임무는 이미 끝났지 않느냐고. 9년간 정보를 빼갔으면 그걸로 끝 아니냐고. 박수진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임무였다고 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를 침투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전문적으로 수행하라는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주말마다 산책을 하고 밤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연기와 진심의 경계가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저를 진짜 아버지처럼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걱정했던 것, 제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싶었던 것,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숙청 명단을 봤을 때 그냥 방치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적국의 간부라도 9년을 함께 산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9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적이었던 두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었던 두 사람이,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두 사람이 정오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지금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라 잠깐 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옷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신발도 묶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뼈를 애는 듯한 차가움. 3월의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헤엄쳐갔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수영은 서툴렀습니다. 군인이었지만 물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수영을 잘했습니다. 국정원 요원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40m, 30m, 20m.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경비병이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총알이 물을 맞췄습니다.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계속 가라고. 멈추면 안 된다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탕, 탕, 탕. 더 많은 총소리.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m, 5m.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이 반대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올라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쏘지는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우리를 쏘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저는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60년을 산 땅을, 제가 40년간 군복을 입고 섬긴 나라를,
제 모든 것이었던 조국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배신자라는 것을, 조국을 버리고 도망친 반역자라는 것을, 북한에서는 제 이름이 지워질 것이고 제 존재가 부정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박수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자고 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중국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몇 채 안 되는 집들이 있었죠. 한 중국인 농부가 우리를 봤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 듯 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본 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유창한 중국어였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뜨거운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시며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농부의 집에서 3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박수진이 국정원과 연락했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베이징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족 상인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넓은 평야, 현대적인 도시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북한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서 2주를 지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신문했습니다. 아니, 신문이라기보다는 면담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북한 군부 조직에 대해, 최고사령부 운영 방식에 대해, 핵 개발 현황에 대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저는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40년간 북한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 그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자의 길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상하이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방콕으로, 방콕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우회 여정이었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었죠. 매일 밤 호텔방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오후 3시. 3개월 만에 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떨렸습니다. 60년을 적국이라고 배운 나라,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증오하라 배운 나라. 그 나라에 제가 지금 서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양한 옷을 입고 웃으며 전화하고 사진 찍는 사람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이징보다도 더 발전된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3명. 그들은 저를 환영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환영받을 자격이 있는가? 저는 40년간 이 나라를 적대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을 증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땅에, 이 나라의 보호 아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터널, 다리.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평양의 10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네온사인들이 밤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들은 이야기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남조선이 가난하고 불행하다는 말, 인민들이 미제의 지배 아래 고통받는다는 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자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60년간 배운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4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 갈지, 무엇을 할지. 그 자유가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박수진은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9년간 저를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해야 하는지 고마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이름이 뭐냐고. 박수진이 본명이냐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박수진이 본명이라고. 김은하는 작전명이었다고. 저는 또 물었습니다. 저를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냐고.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있었다고. 많았다고. 특히 마지막 1년은 임무와 감정 사이에서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수진을 진짜 딸처럼 사랑했다고. 9년이 거짓이었다는 게 슬프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거짓 없이. 2024년 6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저는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군부 전문가로서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제 40년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지. 수진과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와 딸도 아니었고 적과 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탈북한 것을, 모든 것을 버린 것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후회한다고. 60년을 산 조국을 버린 것이 후회된다고. 배신자가 된 것이 후회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제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제가 40년간 섬긴 체제가 사실은 인민을 억압하는 독재 체제였다는 것을.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비록 9년간 저를 속였지만 마지막에 저를 구한 것만은 진심이었다고. 저도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지만 끝은 진실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5년입니다. 탈북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중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60대 남자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자유롭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입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사상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수진과 만나 식사를 합니다. 이상한 관계지만 저는 그녀를 여전히 딸처럼 생각합니다.
9년이 거짓이었다 해도 그 시간들이 제게는 진실이었으니까요. 가끔 북한을 생각합니다. 제가 60년을 산 곳, 제 모든 것이었던 곳, 그곳에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제했던 군인들도, 제가 가르쳤던 간부들도, 그들은 아직도 체제를 믿고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그들은 아직도 충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깨달을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처럼. 진실을.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오래 체제를 섬겼어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위, 명예, 권력, 그리고 자신이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을.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자유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입니다. 저는 61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60년을 북한에서 살았고 2년을 남한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산 것은 이 2년뿐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의 60년은 숨만 쉰 것 같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진짜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로봇처럼, 기계처럼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제 의지로 살고 있습니다. 제 선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그리고 혹시 북한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높은 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유는 존재합니다. 진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여정, 아무리 힘들어도 그 끝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탈출을, 자유를, 진실을.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중장에서 탈북자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 9년간 속았지만 결국 구원받은 아버지의 이야기. 60년간의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한 인간의 이야기. 화면 서울의 밤거리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제 이름은 여전히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멀지 않습니다. 단지 강 하나만 건너면 됩니다.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